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그 이육사와 김남주의 시를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육사와 김남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들의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육사의 시 가운데 교목이라는 시가 있죠. 교목. 그 다음에 김남주의 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시예요. 이 교목이라는 것은 교목, 나무 목자. 이 교목, 그래서 기둥나무를 교목이라고 해요. 보통 높이가 한 7, 8m 이상 되는. 그러니까 교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거, 송백을 교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송백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공자가 세안연우 지 송백지 후조, 세안연우 지 송백지 후조 해서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송백이 시들지 않음을 안다, 그런 말을 했죠. 김정희의 세안도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조와 절개의 상징입니다. 교목과 반대되는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목. 그죠? 옆으로 퍼지는 나무. 무궁화, 진달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벌써 자신의 자화상을 얘기하는데 교목이라는 이 제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육사의 정신세계를 단박에 알 수가 있죠. 먼저 교목을 봅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세월에 불탔다. 이 정도는 무슨 의미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런 것도 크게 보면 시적 언어고 일종의 시적 언어라기도 할 수 있고 시적 어조, 톤이라고 조금 일상 언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봄에 꽃이 피기를 속으로는 희망해요, 지금. 근데 겉으로는 피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반대로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반어라고 하는데, 이 반어라는 우리말로는 이러한 어떤 시적 어조, 시적 기법을 표현하기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반어라는 말은 아이러니라는 말과 같이 쓰는데 사실은 뜻이 달라요. 반어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반어, 반대로 말한다. 근데 아이러니에는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어보다는 아이러니를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아까 외래어를 얘기할 때. 이 아이러니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irony of fate. 무슨 뜻입니까, 이거? 흔히 뻔한 표현. 운명의 장난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운명의 장난인데, 그렇다면 이게 fate니까 운명이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야. 그 뜻이 다르잖아요. 얄궂은 운명,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상당히 복잡한 고도의 어떤 시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아둔한 강자와 현명한 약자, 어떤 약조가 아니라 현명한 약자,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원돼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이러니라는 건 뭐냐? 현명한 약자가 아둔한 강자인 척하는 어조예요. 봄이 되고 나무에
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리고 봄에 꽃이 피기를 원하면서도 밖으로는 겉으로는 꽃 피지 말아라, 난 널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이런 말 반대로 얘기한다 그겁니다. 그게 현명한 약자가 아둔한 강자인 척 하는 어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한 약자가 아둔한 강자인 척 한다, 이것을 뭐 뽐낸다 또는 허풍 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이런이라는 그리스에서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의 이름이 에이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 이럴 때는 그냥 아이러니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도 비유와 상징처럼 우리가 개념은 알아야지 시가 이해가 돼요. 아이러니를 아이러니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면 반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외로워집니다. 몇 번 계속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대화를 기피하게 돼요. 바보인 척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현명한 약자입니다.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낡은 거미집, 식민지 현실입니다.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끝없는 꿈길, 그 이상을 동경하는, 이육사 씨의 그 낭만적 어조가, 낭만적 시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이 검은 그림자 뭐의 그림자입니까? 아까 나가 뭐라고 했죠? 교목이라고 했죠, 나무. 그 나무의 그림자가 쓸쓸하면. 자,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그러니까 이 자기는 아주 곧게 푸른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는 교목이고 싶어요. 꽃 같은 거 안 바래요. 시대가 이토록 험악하고 부정적이지만 꽃 같은 거 피기를 바라지도 않고 푸른 하늘로 우뚝 솟아서 서 있고 싶어. 그런데 석양이 와서 나의 그림자를 쓸쓸하게 만들면 그림자조차도 쓸쓸하게 보이는 것이 싫다 그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쓸쓸하게 보이는 것이 싫으니까 차라리 그림자 없애기 위해서 호수 속 깊이 처박히겠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대단한 어떤 그 자존심의 표현이죠. 이게 그 육사의 자화상이고, 실제 육사는 이것과 부합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번엔 김남주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상당히 설명적이죠. 김남주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 단 한 방에 떨어지고 마는 모기인지도 몰라. 계속 비유해요. 파리인지도 몰라. 뱅글뱅글 돌다 쓰러지고 마는 그 목숨인지도 몰라. 누군가 말하듯 나는 가련한 놈, 그 신세인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꽃잎인지도 몰라라.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모른다는 말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여기다는 몰라라 해가지고 강조를 한 거예요. 꽃잎인지도 피기가 무섭게 싹둑 잘리고 바람에 맞아 갈라지고 터지고 피투성이로 문드러진 꽃잎인지도 몰라라. 기어코 봄을 기다려 피어나고야 말 꽃잎인지도 몰라라. 해서 아까 육사는 자신을 교목에 빗댔는데 김남주는 자기를 꽃잎으로 빗댔습니다. 그리고 이 꽃잎은 피투성이로 문드러진 꽃잎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화상을 추구했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죠. 이번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목소리 말고 타자를 향한 목소리를 이 두 시인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육사와 김남주의 목소리.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이건 나 빼고 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에게 니들은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다 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김남주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창창한 나이에 침묵으로 산다는 것은, 창창한 나이에 침묵으로 사는 삶, 이걸 지금 지탄하는 말입니다. 자, 시를 봅시다. 이육사의 꽃입니다. 아마 그 시중에 꽃이라는 제목처럼 많은 그 제목이 없을 겁니다. 꽃이라는 제목을 쓰는 시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동방은 뭐 우리나라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역시 아이러니의 어조입니다.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그러니까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고 싶은데 이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목숨을 꾸며 쉼 없이 노력해야지 핀다는 거예요.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역시 북쪽 툰드라 다 부정적 현실입니다.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극한 상황에서도 낙관과 희망을 말하는 그 이육사의 이 대사회적 태도가 나타나요.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라니. 법입니다. 제비 때 날아오는 거. 민족의 해방이고 독립이죠.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끝내 민족의 해방과 독립과 강복은 저버리지 못할 우리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한바다 복판 용소섬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더라. 이렇게 바다 복판에서 용소섬이 치고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속에서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 아주 복고적이고 회고적이고 비행동적인 꼰대들, 우중들, 이걸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니들을 불러본다. 좀 각성 좀 해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 이걸 적절하게 표현하면 그냥 꼰대라고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번에 형제예요. 바로 형제. 말은 형제라고 했지만 이건 타자입니다. 타자에게 울리는 목소리예요. 김남주. 뜨거운 아랫돌이 억센 주먹의 이 팔팔한 나이에 형제여,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사슬 묶여 쇠사슬 벽 속에 갇혀 노래하고 목청껏 힘껏 일하고 내달려 전진하고 기다려 역습하고 피투성이로 싸워야 할 이 창창한 나이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승리하고 패배하면서 빵과 자유와 피의 맛을 보아야 할 이 나이, 이 팔팔한 나이, 이 창창한 나이 35의 결정적인 순간에 긴 침묵으로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삶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벽두에 논의했던 과연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왔는가?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또 이제 호사가들은 이 문학 같은 거 얘기할 때 그저 문학적 해석을 어떠한 그 흥미본위의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호사가 비평이라고 해요. 비평에도 여러분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비평가라고 해서 기레기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저 비평 중에 제일 나쁜 비평은 편드는 비평이 있죠. 같은 대학끼리 그쪽 출신 시 쓰면 막 그쪽 평론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인들은 평론가가 많은 대학 시인들이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들 육사가 윤동주보다 덜 유명하고 덜 대중적인 이유가 육사를 도와주는 평론가가 적어요. 왜? 한국에서 대학을 안 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학을 했어요. 윤동주만 하더라도 연세대학.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용정 연변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그죠? 문이과. 사실 윤동주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게 아니에요.
윤동주 주변 가까운, 특히 윤동주의 사촌인 송몽규라는 탁월한 그 청년, 독립운동가, 늘 그 윤동주가 그 본받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과 가까우니까 체포된 거예요. 그 윤동주는 독립운동가가 체포된 게 아니에요.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반일 무장항쟁을 철두철미하고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은 이 역사가 훨씬 더 많이 논의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진영 비평, 세력 비평이 있다 그겁니다. 항상 자기 편만 편드는 비평, 이런 걸 그냥 좀 험한 말로 저는 근친상간 비평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좀 하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김남주 시인이 되고자 했던 전사, 과연 김남주는 전사가 되었는가? 이육사의 시 노정기를 한번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우리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이, 이 어두운 시대의 목숨이라는 것은 난파선 조각이라 그겁니다.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음이 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그러니까 마음이 구죽죽한 어촌이란 건 이건 어부가 살지 않는 어촌이에요. 비어버린 어촌.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다람애였다. 이 포범은 한자, 이게 뭐 포범해가지고 돛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돛. 그러니까 이 돛이라는 것은 이제 길을 안내하는 건데, 이 돛이 티끌로 그냥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돛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방향타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쩡커와 같아. 재미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육사 이전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쩡크선을 타고 이 서해로 많이 갔어요. 그 당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평양 거쳐서 압록 그 신의주 거쳐가지고 뭐 기차 타고 그 당시 그 신의주에서 압록강 넘어가면 단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단동에서 기차 타면 그 이 상해까지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의자도 딱딱한 나무 의자예요. 제가 독립운동할 때 나무 의자 타가지고 막 아주 허리가 아주 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간단히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쩡크선을 타요. 중국 사람들 그 쩡크선에 몰래 이제 숨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의 사이에 그 위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이제 좀 숨어 있다가 또 배 타가지고 상해로 직접 가는. 그러니까 결국 서해를 밀항하는 쩡커가 늘 대륙으로 가고 싶어 하는. 왜? 대륙에 가야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 서해의 쩡크선을 타고 싶어 하니까, 표현이 재밌죠?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워낙 쩡크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해의 소금과 조수에 몸이 젖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륙을 멸망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가고, 배라는 것은 암초를 벗어나고 태풍을 이겨내야 돼요.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산호도처럼 아름다운 섬 같은 건 아예 구경도 못하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지식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희망 없는 조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 없는 조국에서의 희망 없는 인생.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오여 쌌다. 시궁치라는 건 오염된 물입니다. 더러운 오염된 물이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오여 쌌다 하는데, 열대식물 중에서 뭐 뿌리를 깊이 박고 저변을 갑자기 그냥 막 확대하는
도저히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 이걸 열대식물로 비유한 거예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오였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된 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냐, 이 표현이 있죠.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거미가 새벽 밀물에 밀려와. 물거미인가? 바닷거미? 바닷거미 같은 거 있는지 뭐 안 들어봤는데, 여기서 거미는 그 다음 좀 읽어봐야 돼요.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나는 붙어왔다. 그러니까 이 거미를 확인은 못하겠는데 이 개의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개. 개가 소라 껍질에 붙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딱딱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소라 껍질도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벽 밀물에 오는 거미이냐. 그러니까 소라 껍질에 붙어서 개. 이 관계예요. 이 거미를 개를 거미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이유 없이 규명하기 어려운 시적 언어의 사용이 유명한 시에도 많아요. 우리가 이상화의 시의 빼앗긴 태도 보는가를 보면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이런 표현 나오죠. 맨드라미일 수가 없어요. 맨드라미. 우리나라 들판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꽃이 민들레면 민들레지. 그러니까 맨드라미.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언어가 관습적으로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를 거미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새벽 밀물에 밀려온 개냐.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겨우 소라 껍질 같은 곳에 붙어서 왔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점점 아까 초인을 대범하게 열망하던 그런 분위기가 좀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던 이런 웅대한 포부 같은 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겁니다. 자, 이번엔 김남주의 시를 보겠습니다. 봄이라는 시입니다. 나하고는 무연한 것이 창 너머 담 밖에 와 있나 보다. 봄이 자연히 멀리에 가까이에 푸르고 푸른 나무들은 햇살 머금어 더욱 빛나고 하늘하늘 가지들은 바람이 일어 춤을 추겠지. 그리고 산과 들에는 이름 모를 새들 날저물어 금빛 날에 접으며 황혼을 펼치겠지. 부채살처럼. 그러나 어디에 있는가 나의 날개 나의 노래는. 나의 날개와 나의 노래를 잃었습니다. 나의 햇살 나의 바람 나의 혼은 어디에 내가 있는가. 황혼에 쓰러진 거목이 되어 버림받고 있는가. 고여있는 바닥 어둠의 뿌리가 되어 썩어가고 있는가. 자유의 나무가 되어 피 흘리고 있는가. 마지막까지 남은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되어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자, 작은 새가 되어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사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르죠. 떨어진 대지의 별,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몸이 되어 증오의 벽을 허물고 있는가 해서 작은 새가 되어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유배당한 몸. 시인은 전사이어야 한다. 이 말과 좀 달라 보여요. 여러분 교실 좀 덥죠? 안 덥습니까? 혹시 더우면 뭐 하나 온도 좀 조금 갑자기 내가 서서 강의를 해서 더운 건가? 괜찮습니까? 조금 시원하게 하죠? 응. 오래간만에 시를 막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좀 여러분들 좀 지겨운 것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들 김남주는 전사이고 싶다고 했고 실제 전사가 되려고 구체적으로 실천도 했던 시인이에요. 여러분 김남주가 관여된 사건 알죠? 뭔 사건이죠? 난민전 사건이다 줄여서 이게 남조선 인민 해방 이 준비위원회의 줄임말일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1970년대 후반에 한 7, 80명이 구속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 사형도 당한 신양식 선생 같은 분은 자주민주 투사로서
억울하게 사형당했죠. 이 난민전 사건에서 이 김남주 시인이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여기에 관여한 사람 많습니다. 이재호라는 사람 알죠? 이재호도 한 징역 7, 8년 받았을 거예요. 이재호. 그 다음에 그 민족문제연구소 그 친일연구 하시는 그 임원영 선생. 그리고 그 우리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많던데 안재구 선생 알죠? 예, 그분도 다 이 난민전 관련자예요. 김병권 선생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원래 그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게 이제 베트콩 알죠? 베트콩. 예. 그것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베트콩 조직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당시 70년대 후반에 아마 이 사건이 이제 그 불거지기 시작한 게 76년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신이 72년에 10월에 공표되고 한 1년 내지 1년 반은 완전한 암흑이고 침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까딱까딱 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까딱까딱 되는 사람도 없었는데 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 공표됐다는 호해를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 때 보고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4년 1월에 드디어 그러니까 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 공표되고 1년 남짓을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조금만 반대하면 붙잡혀가지고 15년 20년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그래 저도 나름대로 유신에는 저항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암중모색만 하고 있던 차인데 그러다가 고3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물리대에서 유신의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했다는 신문 보도가 요만하게 나와요. 항상 서울 물리대가 첫 번째예요. 대본은 옛날에 서울 물리대 하면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서울 법대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들은 항상 물리대 쪽 보고 있어요. 쟤들이 하면 합니다. 그 서울 물리대에서 그 유신반대 데모 집회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좀 행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이해경이라는 친구와 이광구라는 친구 셋이서 이제 최병호라는 친구 하숙집에서 좀 그 당시에는 등사 이거 있죠? 이거 철판에다가 이거 써가지고 결의문 만들고 11월 초에 그 걸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문 다 걸어 잠그고 그 전날 쌓아두었던 그 돌멩이 같은 건 다 써먹지도 못했어요. 그냥 소식 가자마자 경찰들 들이닥치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학교 문 다 잠궈버리고 우리들 잡혀가지고 막 감금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로서는 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보고 우리 또 후배들이 무슨 종교 수양회 하러 저 영락교회 갔다가 영락교회 끝나고 그냥 광화문 가서 내질러 가지고 그때 그 한 7, 8명이 또 제적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그 아우성을 치면서 저항할 때에 그 담임이 통제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미안하니까 학교 끝나니까 그 길로 4.19 탭에 몰려가가지고 결의문 뿌리고 뭐 데모를 좀 했어요. 요만하게 신문에 났습니다. 한 줄짜리로. 그러니까 유신에 반대하는 고등학교 최초의 그 데모였는데 그로부터 한 2년 있다가 이제 난민전 이 공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재벌, 그 동아건설인가 최원석 회장 집이 털리고 털린 게 아니라 침입을 당했죠. 털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종로에 있는 보석상에도 강도가 이제 들어오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난민전이라는 조직이 적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실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김남주 시인은 실제 재벌의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확인된 것은 두 건은 실제 행동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파장이 컸죠. 실제 거기서 김남주 시인은 그 전사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투쟁하기 좋아하고 무책임하게 내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김남주를 전사라고 하는데, 과연 김남주는 전사였는가? 김남주는 그 뒤에 자기 부인 박광숙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써왔습니다. 그 짧은 전사 생활을 통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통해서 내가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역사적인 사업은 열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식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상식을 소홀히 하기가 일쑤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사로서 김남주를 기릴 건 기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뭔지를 하나 더 생각하게 하죠. 바로 이런 게 우리 백권대학의 취지입니다. 실력 없이, 지혜 없이 맹동에서는 불필요한 희생만을 낳는다. 그리고 오늘날 이 남비전 사건이 후학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상징으로 남아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남주는 15년형을 받고 9년 정도 복역하다가 나왔죠. 그 뒤로 한 6년 정도 있다가 젊은 나이에 건강을 해쳐서 죽었습니다. 이런 김남주의 삶을, 저는 김남주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우리의 전통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졌을 것이고, 더 성숙해지고 의미 있는 시를 더 많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작이거든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랬을 일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다소 무모한 행동 같은 것들이, 저는 행동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행동 해서 더 큰 피해를 당하지 말고 지혜 있는 행동, 이를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한편으로 해보고 싶고, 김남주는 전사가 못됐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편지를 자기 부인에게 썼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이 두 시인이 과연 이들에게 미래의 소망, 낙관적 전망은 없었는가? 바로 미래의 소망, 낙관적 전망이야말로 이 두 시인의 가치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로서 육사의 시 청포도를 듭니다. 아주 아름답고도 훌륭한 시입니다. 청포도.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얼마나 시어도 쉽고 간절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이 비유도 탁월해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그러면 전설이 뭐예요? 진짜 전설이에요? 주저리 열리는 게 뭡니까? 포도죠. 물어봤더니 딸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전설이 주저리 열리는데 포도가 열렸는데, 그 포도에, 그 마을에 전설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을의 포도예요. 토산물입니다. 주저리 열리고. 자, 그런데 이 상상이 상상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괜찮아요. 참신해요. 그러니까 포도가 이렇게 열리면 청포도인데, 여러분, 흑포도는 반사가 덜 되지만 청포도는 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봐. 청포도에 푸른 하늘이 반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포도에 반사되는 푸른 하늘을 보고 상상력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하늘을 생각하니까 하늘 밑, 그 푸른 하늘 밑에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저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온다. 이렇게 상상이 확대되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포도를 보고 포도에 반사되는 파란 하늘, 푸른 하늘 밑에 파란 바다, 파란 바다로 유유히 들어오는 흰 돛담배. 이 색채의 그 대조 아주 시각적이죠. 이런 걸 우리가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감각 아닙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표현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소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 중에서 한 서너 편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세 편 정도 괜찮은데 소년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면 한 소년이 가을 하늘을 나뭇가지 위에 가을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그 가을 하늘이 이 볼에 가을 하늘에 푸른 물감이 볼에 와서 뱀니다. 볼에 와서 베니까 손바닥으로 볼을 이렇게 씻어보니까 여기에 파란 물감이 묻어나니 파란 물감이 묻어나니까 손금이 있으니까 손금에 파란 물감이 배니까 그게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에 순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황홀한 순이의 얼굴에 황홀이 눈을 감아봤지만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다운 시죠. 이런 게 윤동주다운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우면 이게 시입니까? 그런 시는 여러분들도 써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예술 문학 지식계는 이건 뭔가 가치가 전도됐어도 이건 제대로 된 시가 제대로 우대를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도처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입니다. 어쨌든 이 대중적인 것과 이 어떤 그 가치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느 시대나 또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 장자가 얘기했던 대로 사람 아픈 데를 혀로 빠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윤동주의 그 소년이라는 시, 뭐 여기저기서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에 파란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이렇게 동심적이고 소녀적인 이게 윤동주 씨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 못지않게 아름다운 사랑시예요. 자,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어요. 자, 아까는 초인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손님으로 바뀌었어요. 시라는 것은 거창한 시어를 써야지 거창한 의미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시어로 크고 강렬한 것을 말하는 시가 더 시적인 시입니다. 내가 바라던 손님은, 그런데 이 손님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이 청포라는 시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청포. 먼저 청포하면 일단 그 조선시대 도포 있죠. 원래 청포 이게 우리나라 4품, 5품, 6품 있죠. 가장 그 정신력이 좋고 실력이 있는 조선시대 관리들이 4품, 5품, 6품 아닙니까? 이제 3품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2품 되면 완전히 기득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못되면 이해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황교안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품, 5품, 6품의 그 조선 관리들이 부르는 도포가 청포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청포하면 이거 조선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황금박쥐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포 한데 이 포자를 지금 쓰면 물수변에 원래 이 시에서 물수자를 썼어요.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 이 청포는 뭐냐? 그 청포장수 들어봤죠? 녹두장군. 그 의미로 썼어요. 또 대단히 조선적입니다.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어요. 새야새야 뭐 새야새야 파랑새야입니까? 뭐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 녹두할 때 그 청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포가 이것도 아주 조선적인 어떤 그 전봉준 장군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또 의미가 형성돼요. 그죠? 동시에 이 청포하면 청포도 할 때 그 청포하고 의미 같지 않습니까? 아주 절묘한 표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삼중의 의미가 지금 형성돼 있죠. 삼중. 이런 걸 중의라고. 이런 것도 시점 언어의 방식입니다. 시점 언어의 방식.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만.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은쟁반에. 여러분 아이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 감탄사를 놓는 것이 우리나라 신라향가 조선시조의 전통이에요. 육사가 얼마나 이 전통적인, 실제로 이 육사는 뭐 책의 이왕의 그 14대 손이죠.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여러분 하얀 모시수건 이게 바로 조선의 냅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그 냅킨이 아사로 만든 거예요. 아사라는 그 천이 있죠. 그 아사보다 더 좋은 게 못이에요. 못이. 그 조선 사람들의 이 테이블 냅킨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드려. 바로 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청포도를 소재로 해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준비하는 식탁을 꾸미면서 손님을 맞이하려는 이 마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독립과 해방을 갈구했는지. 그토록 당면한 현실을 비관적으로 봤지만 이 현실이 미래의 낙관과 소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윤동주의 이육사의 좋은 시 청포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김남주는 그러면 이 오늘의 현실을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김남주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 미래를 희망하지는 별로 않아요. 김남주는 상당히 김남주한테는 과격한 어떤 마르크스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낫으로 그냥 그 지주를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김남주의 좋은 점은 그걸로 안 끝나고 이 분단, 통일 이런 쪽을 희구하는. 근데 저는 김남주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이 좀 주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이 김남주는 우리한테 함께 가자고, 함께 가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희망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시, 함께 가자 우리 길, 유명한 시죠. 이건 노래로도 아주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합창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뭐 하나 거기 일단 뭐 반주가 있으면 조금 나니까. 반주를 하면 없어요. 예? 예, 요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일단 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다 함께 그냥 낭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합창을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다 함께 시작.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주님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날이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님을 위하여. 잠깐요. 지금 이 시는 음악성이 있는 시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시죠. 가사의 사음보율을 지금 염두에 두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음보율이나 음수율이 있을 때는 특히 음보율이라는 건 이 시를 읽을 때 걸음을 걷는데 몇 걸음을 걷느냐. 그러니까 4걸음, 한 행마다 4걸음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면 4씩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사음보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여기여차 넘어주고 이렇게 4개로 아시겠죠? 네.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다 함께 시작.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날이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4씩 끊어가지고 다 같이 합창하고 오늘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가자 우리 길을 동지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며 어디여차 어두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며 어디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 건너주자. 떠나가는 꿈을 오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여기까지 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우리가 육사와 김남주 두 시인이 당면한 현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현재의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를 근거 없이 긍정하고 현재를 근거 없이 낙관하면 비관적인 미래가 예비됩니다. 현재를 비관적으로 봐야지 노력을 하게 되고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를 긍정적으로만 보면 노력하지 않고 선동합니다. 남 앞에서 잘난 체하고 너희들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들을 또 감상했지만 또 하나의 그 의의를 찾는다면 현재의 비관 그리고 미래의 낙관, 이것이 진정한 낙관주의고 희망주의다, 이런 말을 하면서 4월 21일 백권대학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